셋. 자립생활, 무엇이 필요할까? 새로운 삶의 적응. 생활 리듬 지키기. 새롭게 자립생활을 시작하면 낯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자립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과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지속된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약물 복용 시간, 취미 생활, 여가 생활 등 중요한 일의 시간을 정해 지켜야 합니다. TV 시청, 음주 등으로 수면 리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11시 전에 잠들고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을 가져 다음 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하루 일과 계획표를 작성해 취침 시간과 약물 복용 시간 등을 매일 기록해 봅니다. 남는 시간 활용하기. 하루 일과 중 남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스케줄러와 플래너, 다이어리 등을 이용해 하루의 계획을 작성해 봅니다. 계획하고 미루었던 일들이 있다면 남는 시간에 활용해 봅니다. 청소나 빨래 등 집안일을 틈틈이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가꿔 봅니다. 집안일이나 취미 활동, 가벼운 운동 등으로 유익하게 보내야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평생 교육이나 강좌, 각종 교실 등 집 근처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TV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 취침 등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변화한 환경 때문에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 불안감을 조절하지 못하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늘 주의해야 합니다. 동네를 둘러보며 집 주변의 이용시설, 편의시설, 생활시설 등을 파악해보고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위치를 알아두고 이용해야 하는 대중교통을 파악합니다. 앞으로 자주 다녀야 하는 길이 어딘지 알아봅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나 주요사항 등 정보에 관해 알아둡니다. 유흥가 근처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위험한 길, 낙후된 길은 되도록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어두운 저녁에 다니면 불안함이 생길 수 있으니 해가 지기 전에는 집에 도착합니다. 저녁, 밤, 새벽 등 늦은 시간에는 되도록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동네 주민이나 자주 보는 이웃과 인사를 하며 친분을 쌓아봅니다. 주변인에게 자립 알리기.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립 생활을 알리고 집에 초대해 봅니다. 사회복지사나 병원의 주치의에게도 주소 변경을 알립니다. 비상연락처 확보하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연락처를 파악하여 미리 작성해 둡니다.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 주변 사람들의 비상연락처와 집 주변의 행정기관, 이용시설 등의 공공시설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꼭 알아야 할 공공기관의 전화번호와 함께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보세요. 정신건강 관리. 약물 복용하기. 혼자 생활하다 보면 약물 복용을 깜빡하고 거르기 쉽습니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증상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정신과 약물은 절대 거르지 말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마다 정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눈에 잘 보이고 자주 손에 가는 곳에 약봉지를 놓습니다. 약 먹는 시간에 맞춰 알람을 설정해 약물 복용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달력을 사용하거나 약봉투에 복용해야 하는 날짜나 요일을 미리 적어 복용 여부를 매일 확인합니다. 오랜 시간 외출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잊지 말고 약을 챙겨갑니다.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 임의로 약물을 줄이거나 몇 알을 빼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약의 부작용 때문에 불편하다면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약물을 바꾸거나 생활 패턴을 바꾸는 등의 시도를 합니다. 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어떤 성분의 과민 증세를 보이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놓도록 합니다. 스스로 증상 관리하기. 자립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증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증상이 무엇인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력이나 일기장을 이용해 자신의 상태와 기분, 증상 등을 매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증상에 대해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약물 관리는 필수입니다. 시간을 정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식사, 취침 후에 외부 활동 등의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과 일상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절이나 기분에 따라 없던 증상들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주치의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증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상적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을 조절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미리 대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에 따라 서로 다른 증상이 발생하니 자신에게 맞는 대처 방법을 주치의에게 미리 물어 대처 방법을 숙지해둡니다. 주치의에게서 안내받은 증상별 대처 방법을 적어둡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간, 요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전화가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주치의나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증상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할 때는 119나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분 전환하기. 우울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는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취미생활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우울할 때 어떤 것을 하면 기분이 나아지는지 확인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책을 하고 햇볕을 쐬고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나가기 힘든 상황이면 집의 창문들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상쾌한 공기와 바람을 쐐니다. 힘들 때는 사회복지사, 주치의, 간호사, 가족, 친구 등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려움, 불안함 극복하기. 자립을 시작하면서 변화한 환경이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자신만의 극복 방법을 찾아봅시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봅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 두려움이 생긴다면 TV나 라디오를 켜봅니다. 불안감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지속될 때에는 주치의, 담당 사회복지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외출하기. 낮에는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고 시간을 잘 관리해 봅니다.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체육시설, 놀이터 등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센터나 취업장을 통한 사회활동, 평생교육이나 강좌 등을 통한 교육활동도 좋습니다. 신체 건강 관리. 삼시세끼 챙겨 먹기. 삼시세끼를 골고루 챙겨 먹어야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립생활을 시작하면 혼자서 식사를 챙기고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 있지만 건강유지와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3끼니를 모두 챙겨 먹도록 합니다. 식사를 해야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식사할 시간을 정해 거르지 않고 식사하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끼니를 챙기기 쉽지 않거나 음식을 조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간편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치나 김만 넣고 먹는 등의 부실한 반찬으로만 식사를 하는 경우 영양소가 부족해 영양실조, 빈혈, 저체중 등으로 건강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할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 소화기 계통의 질병 등 여러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고
가능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밥, 야채, 고기 등을 골고루 먹어 알맞은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식사 전후에 과자, 아이스크림 등 군것질은 자제하고 과일을 간식으로 섭취하면 영양소 보충에 좋습니다. 간단한 운동하기. 건강을 위해 가볍게 운동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 앞 공원이나 산책로를 이용해 가볍게 걷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수칙에 알맞게 사용합니다.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중간에 물을 마셔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는 시간을 정해 집안에서 간단하게 운동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홈트레이닝을 검색해 따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한두 시간씩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흡연, 음주 자제하기. 흡연과 음주는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에도 좋지 않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중독 현상을 일으켜 정신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간에 큰 무리가 가게 되어 건강에 위험합니다.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합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력이 낮아지고 자기 통제가 어려워져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음주는 정신질환을 비롯하여 각종 질환의 치료를 어렵게 만듭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음주를 하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각종 암을 비롯해 여러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가기.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규칙적으로 방문해 진찰 및 상담, 약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평일 중 요일을 정해 일주일에 혹은 2주일에 한 번 잊지 않고 갑니다.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면 외래 진료 또한 정기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요일과 시간에 맞춰 알람을 설정해 놓습니다. 자립생활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파악하고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몸이 건강하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큰 달력을 사용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날, 외래 진료날, 건강검진날 등 병원에 가야 하는 날짜를 꼼꼼히 표시해 둡니다.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약물 변경 사항, 진찰 내용, 건강검진 결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꼭 전달합니다. 상비약 챙겨놓기. 몸이 아플 때를 미리 대비해 집안에 필요한 의약품을 챙겨놓습니다. 반창고, 연고, 거즈, 붕대, 가위 등의 응급처치 의약품, 두통약, 해열제, 소화제 등의 기본적인 상비약, 의약품을 구매하기 전에 약사에게 자신이 복용 중인 약물을 알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복용해도 되는지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파악합니다. 평소 자신이 어디가 자주 아프거나 다치는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의약품을 마련합니다. 위급 상황에 필요한 물품들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메모지를 이용해 이름을 크게 적어 약봉지에 붙여놓습니다.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정량을 복용하고 정량보다 많이 복용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오래된 의약품은 약국으로 가져가 폐기를 부탁합니다. 금전 관리. 돈 모으기. 저축의 필요성. 사고가 나거나 수술을 하는 등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생기면 지출 후 남은 돈을 저축하기보다 지출 전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외국 여행이나 물건 구매 등에 목표를 세워두고 저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지불을 위해서 항상 여윳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생계수급자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만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희망 키움 통장 1은 생계의료수급자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희망 키움 통장 2는 주거교육수급자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돈 아껴 쓰기, 돈 관리하기, 나의 수입 지출 알기.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꼼꼼히 가계부를 작성하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파악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지 알아봅니다. 수입은 월급, 수급비, 용돈 등이 있습니다. 지출은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병원비, 의료미용비, 문화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물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계획을 한 후 지출될 비용을 꼭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한 달 생활비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한 달 지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지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출 줄이기. 지출 계획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출 내역을 확인하면서 사소하게 빠져나가는 지출을 줄여봅니다. 집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잘 파악해 있는 물건이나 비슷한 물건을 다시 구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는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집에 비슷한 물건이 없는가? 지인에게 물건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 곳에서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로 구매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동네 장터, 바자회, 벼룩시장 등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류는 종합할인상가나 아울렛 등을 이용해 저렴하게 구입해봅니다. 통장 관리하기, 저축통장, 생활비 통장, 공과금 통장, 비상금 통장 등 목적과 용도에 맞게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면 지출에 대한 관리가 편리하고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무엇 때문에 지출이 발생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금전관리 위험 요소 체크하기. 대출을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통장 등을 타인에게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전화로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을 조심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전화금융사기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빼내 자신들에게 맡기라는 수법을 씁니다. 문자나 채팅 등으로 지인인 척 접근하여 돈을 빌려달라거나 상품권을 사달라는 수법을 씁니다. 사용한 적 없는 카드 결제 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문자 등으로 인터넷 링크를 보내 링크를 열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메일 등으로 온 사진이나 파일을 저장하면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돈을 빼내가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공개적인 공간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숙지하고 온라인으로 가족이나 지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발신자 제한 표시전화, 국제전화, 각종 광고전화는 되도록 받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나 메일은 바로 삭제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때는 바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에서 요구하는 대로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숙지합니다. 위급 상황 대처 방법. 화재, 화상, 기름에 불이 붙었다면 절대로 물을 사용해 불을 끄지 않습니다. 수건에 물을 적셔 불이 붙은 곳을 덮어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끕니다. 전기선에 붙은 불은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전기 차단을 먼저 한 후 불을 끕니다. 이후 전기 차단을 해제하지 않고 119에 신고합니다. 큰 불이 났을 경우 무리해서 직접 불을 끄지 말고 집의 문을 닫고 대피한 후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합니다. 수건이나 옷, 천 등의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고 가스를 피해 몸을 숙여 대피합니다. 대피하면서 이웃들 모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불이야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정전이 되거나 유독가스에 질식할 수 있으니 대피할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뛰거나 팔다리를 휘젓지 말고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몸을 뒹굴어 불을 끕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를 찬물로 5분 이상 식혀줍니다. 수건이나 천 등으로 얼음을 감싸 사용합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의 옷은 벗습니다. 옷이 피부에 들러붙어 있다면 억지로 떼어내지 않고 병원으로 갑니다. 기름이나 크림 등은 화상 부위의 피부에서 열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바르지 않습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가 붓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오거나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깨끗한 거즈로 덮어 병원으로 갑니다. 콘센트 연결 시 콘센트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하나의 콘센트에는 하나의 전자제품만을 사용합니다. 사용을 마친 전자제품은 코드를 뽑아놓고 전기선의 피복이 벗겨진 전자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거나 한눈을 팔지 않고 조리에만 집중합니다. 가정 내 소화기를 배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가스 누출, 가스불을 끄고 밸브부터 잠그는 등 가스가 새는 곳을 차단합니다. 보통 가스의 경우 창문을 열고 담요나 수건으로 공중을 휘저어 창밖으로 가스를 내보냅니다. LPG 가스의 경우 바닥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으니 바닥을 빗자루로 쓸듯이 휘저어 창밖으로 가스를 내보냅니다. 가스를 내보낼 때 선풍기나 다른 전기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파크가 발생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썩은 계란 냄새 같은 악취의 가스 냄새가 사라지면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에 4500으로 신고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밸브를 잠가 놓습니다. 가스 안전 점검을 생활화합니다. 주방 세제와 물을 섞고 밸브에 묻혀 비눗방울이 생기는지 확인하면 가스 누출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탄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되는 외부에서 구멍을 뚫어 내부의 가스를 모두 내보낸 후 분리배출합니다. 가스 질식 예방을 위해 밀폐된 곳에서 난로와 같은 가스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전, 집에서 정전이 됐을 경우 집 밖을 살펴 우리 집만 정전인지 다른 집도 정전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집도 정전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한국전력공사 123에 신고합니다. 우리 집만 정전이라면 누전 차단기와 전원 개폐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는데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국전력공사 123에 신고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전이 됐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비상벨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합니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119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신고를 할 때 비상벨 아래에 있는 엘리베이터 관리번호를 알려줍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직접 문을 여는 등의 탈출 시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도 폐쇄가 됐을 때를 대비해 혼자 할 수 있는 하임리히법을 익혀둡니다. 혼자 있을 때 이물질이 목에 걸린다면 먼저 기침을 해 이물질이 나오도록 합니다.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둔 후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 잡습니다. 배의 안쪽에서 위쪽으로 갈고리 모양처럼 주먹을 밀어 올려 이물질이 빠져나오게 합니다. 팔힘만으로 어렵다면 의자나 싱크대 등 허리 높이의 무거운 물체와 복부 사이에 주먹을 끼워 체중을 실어 밀어 올립니다.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며
나아지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상황 발생 시 전화번호로는 범죄 신고 112, 화재, 응급 상황 신고 119, 대전 수도 고장 신고, 대전 상수도 사업본부 042-121, 전기 고장 신고 한국전력공사 123, 전기 점검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가스 사고 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감염병 신고 및 질병 정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339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활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하기.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 각 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등 한 달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계유지비를 지원합니다. 4인 기준 약 123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번까지 가능합니다. 각종 검사나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번까지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4인 기준 약 643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회까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4인 기준 약 1,4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중에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221만 원, 중학생은 약 352만 원, 고등학생은 약 432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연료비나 전기요금, 해산비나 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10월에서 3월까지의 동절기 중 연료비는 매월 약 9만 원으로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은 50만 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각각 70만 원과 80만 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 이용하기.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기관입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필요 자격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정신장애인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이나 정신건강 취약 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의 이용이 가능하고 정신장애인의 정신질환을 관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가정방문 및 상담, 자살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하기.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4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양곡 할인 서비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하고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쌀 10kg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서비스. 저소득층,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라면 신청 가능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의 성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입원을 예방하거나 지역사회에 적응을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지원 이용하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급하여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 누리카드와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등록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연락망. 보건소, 구청의 사회복지과, 시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각종 상담센터 등의 공공기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면 자립생활에 도움이 됩니다.